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챕터 1이 이제 다 끝났는데 잠깐만 챕터 1에 대해서 조금 약간 리뷰할 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의 골격은 뭐냐면 어떤 연립방 정식.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풀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챕터 1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형, 그러니까 리니어리티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변수들에 대해서 1차식이죠. 그죠? 1차식에 대한 선형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푸는 것. 이게 이제 1차, 그러니까 챕터 1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풀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저 선형방 정식에서 주어지는 계수들을 2나 1이나 또는 뭐 4나 마이너스 6이나 이런 계수들을 하나의 행렬로 표시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행렬 A라는 어떤 행렬로 표시하고 그 다음 미지수에 해당하는 UVW를 하나의 칼럼 벡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5랑 마이너스 2랑 9라는 값들도 하나의 칼럼 벡터로 표시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X, 여기는 벡터 P. 이렇게 AX는 B라고 하는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놓고 이제 풀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가지고 풀면 이제 X라는 해를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X라는 해가 나오는데 이 X라는 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AX는 B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해왔던 챕터 1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미지수의 개수, 그러니까 U나 V나 W 같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포함된 식의 개수,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n by n이라고 하는 이제 정사각형 스퀘어 매트릭스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 이퀘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LU 디컴포지션도 했지만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X라는 해를 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던 내용의 골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가우스 소거법을 좀 더 확장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A의 인버스라고 하는 역행렬도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n by n이라고 하는 A 인버스가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는 X라는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딱 하나의 포인트, 그죠? 하나의 벡터로 유니크하게 나온다. 아니면 솔루션이 없던가. 그러니까 솔루션이 있으면 유니크한 거고 그 솔루션이 없으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 다뤘던 내용의 주요 골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좀 이제 개념을 챕터 2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챕터 2는 똑같이 선형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미지수의 개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지 않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챕터 2는 특히 어떻게 되느냐? 미지수의 개수가 더 이제 많은 경우를 우리가 풀게 된다.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세워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미지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벡터는 좀 짧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노란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사각행렬이 아니라 이제 직사각행렬인데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 렉탱귤러 매트릭스 구조가 이제 우리가 챕터 2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챕터 1에서 풀었던 가우스 소거법과 인버스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 n by n이라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을 때는 유니크한 하나의 벡터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이거 하나의 딱 뭐 좌표가 될 수도 있고 딱 하나의 솔루션이죠, 벡터 하나.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노란색 케이스처럼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퀘어 매트릭스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면 유니크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챕터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없으면 없지만 그야말로 무한히 많은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챕터 2에서 다루는 렉탱귤러한 케이스의 주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시작점은 뭐냐면, 자, 한 개일 때는 그냥 벡터 하나니까 그 점 얼마다 딱 구하면 되고, 안 구해주면 없다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무수히 많은 만약에 벡터가 해집합이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해집합을, 그게 이제 바로 챕터 2에서 우리가 있던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필요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간상에 이렇게 공간상에 두 개의 평면이 있으면, 이 두 개의 평면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공간상이면 x, y, z 세 개의 변수죠, 그죠? x, y, z 세 개의 변수인데, 그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두 개만 세웁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챕터 1의 문제였다면, 우리 챕터 2는 이렇게 식이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상에 있는 UVW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두 개의 평면만 주어져 있으니까 교점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상에 두 개의 평면이 만난다고 치면 직선이 되죠, 그죠? 그 직선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UVW라는 좌표 또는 벡터가 돼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좌표들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쓸 겁니까? 공간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은 뭐냐? 공간상의 직선이면 방향 벡터가 있어가지고 뭐 x1, y1, z1이라는 벡터를 지나고 좌표를 지나고 그 다음에 l, m, n이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솔루션에 해당하는, 무한히 많은 솔루션에 해당하는 어떤 점들의 집합, 그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차원이니까 우리가 배웠다고 치지만 4차원이 되고 5차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4차원 공간인데 솔루션이 만약에 변수는 4개인데 식이 2개여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4차원 공간에서 어떤 평면이 교점이에요. 직선이 아니라. 그럼 그런 평면을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제대로 다루려면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의 집합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그거를 다루자라고 하는 게 바로 챕터 2의 제목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인데 솔루션이 어떤 하나의 뭐 어떤 공간, 어떤 집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집합에 대한 것, 그걸 우리가 이제 특별히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스페이스를 다룸으로 해서 이렇게 무한히 많은 집합들이, 솔루션들이 특정한 집합 또는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공간에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또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교점에 해당하는 직선들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을 할 거고 또는 4차원 공간에서 만나는 평면 걔네들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벡터 공간이라는 입장에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똑같이 풀지만 그래서 챕터 1처럼 인버스가 존재하고 유니크하게 딱 하나의 점인 벡터 포인트 하나가 솔루션인 경우는 그 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그거를 기술할 수 있는 그 점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집합의 기호 같은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챕터 2에서 다루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다루면 이제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예습을 하면 조금 더 예습을 한다면 자 이게 챕터 1이라고 그랬죠. 이퀄리티가. 그다음에 왼쪽으로 부등식이 생기면 이제 챕터 2의 내용이었고 그럼 챕터 3는 어떻게 되느냐? 챕터 3는 이제 방정식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딱 문자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니까 두 개의 직선이면 이렇게 유니크한 솔루션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직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문자는 두 개인데 직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없습니다. 아주 우연히 이렇게 딱 지나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세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구하라? 이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솔루션이 정확하게 되는 걸 찾을 수는 없지만 세 개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들 각각의 교점에 대해서 가장 뭔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미니멈의 에러를 만족해주는 뭐 평균적인 값 이런 걸 이제 찾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이제 억지로 구해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고 그 세 번째 케이스를 다루는 게 챕터 3의 내용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벡터의 내적과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프로젝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이 이런 순서대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래서 1장일 때는 뭐 역행렬만 구하면 되니까 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2장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그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해를 표현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를 거고 3장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니까 해가 없는데 뭔가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의 해를 찾기 때문에 또 이때는 또 다행히도 나름대로 모든 이퀘이션을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정한 어떤 기준치에 맞는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유니크한 해를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1장이랑 3장은 유니크한 해를 구하는 일종의 솔루션이고 이 챕터 2는 유니크하지 않은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1, 2, 3장의 내용인데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나 그 솔루션의 의미나 그거를 기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챕터 2를 충분히 잘 진행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챕터 2의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챕터 2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거의 한 90% 정도는 챕터 2를 안 거다. 나머지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서브 스페이스, 자,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말을 이제 수학에서는 많이 다루는데 일종의 이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라는 말은 일종의 집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일종의 하나의 이제 집합입니다. 어떤 하나의 엘리먼트들을 갖는 집합인데 자,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인데 그 집합은 그 원소들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에 대한 값에 대한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부르자. 자, 어떤 임의의 벡터들이 있어요. x라는 벡터도 있고 y라는 벡터도 있고 뭐 차원이 몇 차원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n차원이라고 합시다. n차원에서의 어떤 벡터 x하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c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 있는데 얘도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수값, 리얼 넘버를 갖고 그래서 어떤 실수 c가 됐든 x하고 y가 어떤 n차원,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아무튼 n차원 벡터라고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x라는 벡터, y라는 벡터가 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니까 v라고 해봅시다. 이 v라고 하는 어떤 집합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v라는 집합은 x나 y라는 n차원 벡터를 원소로 갖는 이제 그런 집합이고 그런데 그런 녀석들의 어떤 임의의 이렇게 리니어 두 개의 벡터를 임의로 선택해서 더하더라도 여전히 그 녀석은 이 집합 V 안에 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클로즈드라는 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닫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스칼라를 곱해 가지고 벡터에다가 결과를 만들더라도 그 녀석 여전히 이렇게 여전히 집합 V에 포함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어떤 뭐 C1이라는 스칼라 값에 X라는 벡터를 곱하고 C2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에다가 Y2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임의의 벡터들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지금 두 개만 적었지만 그래서 V라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집합의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이 원소에 해당하는 벡터들에다가 어떠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더라도 그 녀석이 여전히 그 벡터가 이 집합 V라고 하는 벡터들의 집합에 포함될 때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y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값 만족하는 V라고 하는 이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특히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공간? 한마디로 원소들이 자기 자신들의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 그게 이제 바로 벡터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성립하는 성질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다. 그럼 이 벡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덧셈을 교환해서 하더라도 성립한다. 뭐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3개 이상의 벡터를 동시에 더하는데 그 순서를 교환 법칙이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결합 법칙을 하더라도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상상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건 뭐냐? 어떤 항등원 같은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벡터인데 어떤 벡터냐 하면은 어떤 x라는 벡터랑 이 숫자가 0이 아니라 이거는 제로 벡터죠, 그죠? 제로 벡터랑 더하거나 또는 제로 벡터 더하기 x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항등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항등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항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벡터가 존재한다. 항등원이 존재하면 또 여전히 역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역원은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각의 벡터, 그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for every vector x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또는 for any vector x라는 말이 빠졌고, 이거는 각각의 벡터 x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벡터가 존재한다. 즉 더했을 때 항등원인 0이라는 벡터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저 마이너스 x라는 벡터, 우리가 이런 역원이라는 벡터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게 이제 바로 역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역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벡터가 나온다. 자, 그 밖에도 몇 가지 뭐 간단한 성질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1이라는 스칼라 값이랑 x라는 벡터랑 곱하면 여전히 이거는 그 벡터 자신이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하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x라는 벡터랑 y라는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그거는 각각을 c를 곱해서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그런 배분 법칙도 그대로 성립한다. 또는 반대로 스칼라를 먼저 더하고 x라는 벡터를 곱하나 아니면 각각을 해주고 해주나? 뭐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에 대해서도 벡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일종의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뭐 몇 가지 이제 원칙이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벡터 스페이스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 3번을 잘 보면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적어도 원점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다. 그럼 그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원점을 갖고 있어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 자, 이그젠플 한번 몇 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n/n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행렬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느냐? 저런 행렬들을 갖고 있는 집합, 그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또는 벡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여전히 n×n이라는 매트릭스 형태를 구성하면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2 행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바로 제로 벡터죠. 그죠? 2 곱하기 2 행렬하고 아무거나 다 더해도 자기 자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벡터도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행렬들끼리 덧셈은 서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러면 여기 개수들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런 여건도 유니크하게 존재할 거고,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임의의 두 개의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실수값 알파1, 알파2 이렇게 다 하더라도 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을 만족하죠. 그죠? 이 결과는. 그래서 뭐 n×n 매트릭스든 2 곱하기 2 행렬이든 이 행렬이라고 하는 이 모양,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하나의 벡터 공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래 n차원이라고 했는데 몇 차원이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4차원의 벡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모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4차원 벡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그냥 이렇게 벡터처럼 행렬처럼 쓰나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쓰는 순서만 우리가 잘 일관되게 유지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벡터나 이렇게 2 곱하기 행렬 형태나 다 똑같은 4차원 벡터다. 그죠? 그래서 행렬도 하나의 우리가 벡터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한 이그젠플을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 한 2차 함수, 함수인데 그냥 다항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2차 어떤 뭐 변수가 예를 들어서 x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차라기보단 최대 2차까지 가능한 다항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a나 b가 0이 되면 뭐 상수항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다항식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최대 2차식이라고 그러면 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을 굳이 벡터의 모양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각각의 개수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다항식들도 우리가 벡터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차식이 있다 또는 상수항이 있다, 최대 2차식 이내 범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하고 거기다 실수배를 하고 다 그래도 여전히 2차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2차식으로 표현된 이와 같은 모양들은 결국 항상 이런 식의 모양이 될 테니까 나름대로 벡터 스페이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항함수로 되어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식이니까 3차원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3차원 벡터처럼 쓸 수도 있고, 그 3차원 벡터라고 썼지만 사실은 ABC가 이런 최대 2차원까지 가능한 녀석들의 개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하학적으로는. 어쨌든 개수들만의 조합은 벡터니까 이런 뭐 2차 다항함수의 형태, 그거는 3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인데 조금 복잡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익스포넨셜 x. 자, fx가 익스포넨셜 x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벡터처럼 표현할지를 봐야 되는데, 혹시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신 성분하고는 달리, 가계 내력하고는 달리 수학자죠, 그죠? 직업이. 테일러 시리즈의 핵심은 뭐냐? 어떤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이 변수인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베이스 포인트를 우리가 보통 0이라고 한다면 0의 기준으로 x라는 위치에서의 다항식은 이렇게 이제 미분을 거듭 제곱해주면서 0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 미분할 때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 녀석을 생각할 때는 여기가 x제곱인데 2팩토리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차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차수일 때는 그래서 고차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면 어떠한 식이든지 간에 x에 대한 다항식이죠, 그죠?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비선형식들을 이제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열심히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 다항 함수로. 그게 바로 테일러 시리즈고, 뭐 퓨리어 시리즈라는 건 배워본 적 있습니까? 퓨리어 급수라는 거. 그러니까 퓨리어 시리즈라는 거는 x가 아니라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이런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런 녀석들의 우리가 이렇게 한 주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기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무수히 많은 조합으로 함수를 똑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퓨리어 시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나름대로 쓰임새가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공학수학 시간이나 나중에 뭐 신화 시스템 그런 걸 배우게 되면 퓨리어 시리즈는 그때 많이 배우게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수학 시간 1학년 때 좀 배울 텐데,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런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전개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익스포넨셜 x라는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다항식을 우리가 벡터처럼 표시할 수 있었는데,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뭐 얼마가 붙을지는 모르고 익스포넨셜 펑션들이 어떻게 막 연결될지 모르니까 이 무수히 많은 기수들이 다 벡터의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이제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뭐 무한대 최대한 정확하게 비교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대로 전개되는 형태의 벡터, 그게 바로 저런 익스포넨셜 x 같은 함수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x에 해당하는 저런 모양으로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거기다 스칼라 값을 곱하고, 그죠? 그래도 어차피 얘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나의 벡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익스포넨셜 x의 모양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무수히 많은 기수들이 뭐 이렇게 3차원, n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무한대 차원으로 간다라는 게 문제죠. 무한대까지 계속 해야 저 수렴해서 결국은 익스포넨셜 x라는 값을 우리가 다가간다. 이게 이제 바로 테일러 시리즈의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들은 무한대 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형성한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한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이런 디멘전을 갖는 이런 벡터들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대부분의 수학책들은 그냥 딱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책도 무한대 차원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벡터로 다룰 수 있는데 차수가 대신에 무한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차수까지 가면 우리가 이런 벡터들을 주로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로 이루어진 거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만들어서 정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해석학이라고 하는 수학 관련된 과목을 듣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벡터랑 관련된 연산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원이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처럼 한 개씩 한 개씩 무한개지만 계속 세어갈 수 있죠, 순서대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카운터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자연수 1, 2, 3, 4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수다 그러면 0을 1에 대응하고 플러스 1을 2에 대응하고 마이너스 1을 3에 대응하고 다시 플러스 1을 4에 대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수값을 자연수에 하나하나씩 대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 1, 2, 3, 4에 그 모든 숫자를 다 대응할 수 있으면 무한대라 하더라도 카운터블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집합의 개수도 무한대지만 같은 수준의 무한대니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실수나 그러니까 무리수나 아예 모든 실수처럼 우리가 1대1로 대응시킬 수 없는 자연수 값으로 근데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이 무한대라고 해도 이제 셀 수 없다. 그래서 uncountable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벡터 개념에서 다루기에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카운터블한 무한대 차원을 다룰 때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나중에 한 번 정도 또 간단하게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를 봐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도 얘기를 했고 그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이그젠플도 들었는데 근데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으면 이번에는 또 그거랑 아주 비슷한데 서브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거의 부분 집합 같은 서브셋 같은 개념. 물론 완전한 그 서브셋은 아닌데 자, 전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일종의 서브셋이에요. 서브 스페이스는.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임의의 벡터들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걔네들의 그 결과도 여전히 해당되는 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닫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스페이스의 조건인데 그런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또는 전체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에 속하는 집합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서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이 있는 거죠. 뭐 서브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S라고 할까요? 근데 이 S에 속하는 원소가 그래서 뭐 어떤 S1, S2 뭐 이런 식의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S라는 거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 전체의 또 부분 집합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스칼라 값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벡터가 아니니까 임의의 스칼라 값들을 이렇게 곱하든 벡터들끼리 더하든 선형결합을 해서 그 결과가 이 V에 이런 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는 서브셋 안에 포함될 때 저 S1, S2라고 하는 저 벡터들, 저것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벡터 공간을 특별히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분이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나 또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n by n이라고 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때 이 L이라고 하는 건 이제 n by n의 모양이지만 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을 쭉 모아놓은 집합이 있고, 그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집합들을 여러분들이 뭐 임의의 실수값을 곱해서 더하고 다 해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행렬을 실수값을 이렇게 곱해서 곱하고 더하든지 간에 여전히 이 모양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죠?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로어 트라이앵귤러라고 하는 형태의 매트릭스들끼리는 하나의 스페이스를 이룰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이스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L이라고 하는 행렬은 또 전체 n by n이라고 하는 임의의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의 또 부분 집합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임의의 n by 행렬들 모두를 생각하면 그 안에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어퍼도 있고 다이아고널도 있고 뭐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합에 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것들, 그거 하나는 n by n이라고 하는 전체, 그러니까 n제곱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녀석들은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이아고널 텀만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들도 나름대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건 어떠한 형태의 서브스페이스가 됐든 어떠한 벡터 스페이스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원점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하더라도 다 여기만 0이 아니, 이쪽은 다 0이고 여기는 0이 아닌 값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쨌든 항동원에 대한 개념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서브스페이스를 하더라도 그 서브스페이스는 무조건 전체 벡터 스페이스의 원점은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브스페이스 어딘가 하나의 벡터는 반드시 제로 벡터가 돼야 된다. 제로 벡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이그젠플을 한번 직접 봅시다.
자, XY는 2차원 좌표예요. X하고 Y는 2차원의 좌표인데 중요한 거는 X하고 Y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S라고 해주고 지금 이런 조건을 쓴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값 XY로 이루어진 좌표 S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다.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Y는 mx. 그 벡터라는 건 원점에서 해당되는 XY 좌표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면 벡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Y는 mx라고 하는 직선상의 점들이니까 이 직선상의 모든 점들이 지금 이 S라는 집합인데 S라는 집합이 속하는 벡터 좌표들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가지고 걔네들은 뭐 몇 배를 하든지 간에 더해봐요. 그래도 어쨌든 이 지금 좌우 이 직선상에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를 어떻게 더하든지 간에 이 직선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아니면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뭐 x1, x2 그러니까 하나가 x1이면 y좌표는 m 곱하기 x1이고 x2면 m 곱하기 x2가 y좌표니까 걔네들에다가 뭐 c1, c2를 곱해서 막 더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만족하는 하나의 집합이 돼요. 원점도 갖고 있고 서로 그 인버스에 해당하는 여건도 갖고 있고 자유롭게. 근데 2차원 평면 입장에서 보면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만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이라는 모든 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점들은 부분집합. 근데 그 부분집합의 점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하니까 이 y는 mx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얘네들은 2차원 평면에서 볼 때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되겠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다. 걔는 그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너무 근처에다 그랬다. 자, 노란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직선상에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그냥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구해서 더하니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런 벡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벡터는 이 노란색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도형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걸 n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어떠한 벡터 모양이든지 간에 원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없어요. 원점이 없으면 벌써 항동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프로퍼티에 성립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성질이 바로 벡터 스페이스는 반드시 서브 스페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스페이스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원점에 해당하는 제로라는 벡터가 반드시 그 집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비슷하게는 이렇게 직선처럼 3차원 공간에 이제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뭐 이렇게 이 지면이 평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는데 하나의 벡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벡터가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 공간상에서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선형결합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지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내는 이 평면 말고는 다른 쪽으로는 두 벡터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평면을 제외한 나머지 벡터들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어떠한 조합을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평면이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도형이다. 그러면 그 평면 자체는 완벽하게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거고, 이 평면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 벡터 잡아가지고 해버리면 평면을 벗어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n차원 공간으로 막 확장해도 그 집합에 원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보면 걔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룰지 안 이룰지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원점이 포함돼야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벡터 스페이스란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이제 잠시 챕터 1 리뷰를 했었는데 무한히 많은 해집합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렉탱귤러한 케이스는 이제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갖는데 그 무한히 많은 해집합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집합들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을 다뤄야 그 다음에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어떤 벡터 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과 관련돼서 이걸 이제 행렬에다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걸 행렬에 적용하면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선 네 가지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가 있고, 이건 한마디로 이제 행렬에 대한 컬럼 벡터들의 모임이고, 그 행렬에 대한 이 행 벡터, 로우 벡터를 갖고 하게 되면 로우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연립방 정식에서 또 나오는 두 개의 또 해집합, 널 스페이스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개의 스페이스가 있고, 그 네 개의 스페이스는 또 서로 간에 직교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스페이스를 챕터 2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칼럼 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C의 대문자를 이렇게 볼드체로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집합기호를 우리가 써주기로 합시다. 자, 그럼 칼럼 스페이스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한 것들의 집합인데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행렬 A에 있는 칼럼 벡터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벡터도 칼럼 벡터들의 집합 이렇게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쭉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칼럼 벡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스칼라 값들의 조합을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된 새로운 벡터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칼럼 벡터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 벡터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연산하더라도 그 칼럼 스페이스의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닫혀 있다. 그래서 칼럼, 우리가 그런 류의 집합을 칼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 A가 있고, 이 A라는 행렬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칼럼 벡터의 노테이션이니까 뭐 이렇게 A1이라는 칼럼도 있고 A2라는 칼럼 벡터도 있고 이렇게 N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이제 A1, A2, AN이라는 칼럼 벡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든 CI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계수, 거기에 AI 번째 벡터를 곱하고 그 IO는 1부터 N까지 모든 벡터를 다 더한, 어떤 건 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CI가 전부 0000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제로 벡터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조합이 되든지 간에 C는 모든 AI라는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 그런 거로 이루어진 바로 벡터들, 집합들, 그게 바로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칼럼 스페이스를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조금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한 그 솔루션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조금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가 쉬워진다. 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돼도 좋고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죠? 이왕이면 아니라고 합시다. 그죠? 자, 이런 AX는 B라는 이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도형으로 풀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가우스 소급법으로 풀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이제 칼럼 벡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x라는 저 미지수로 이루어진 벡터들을 우리가 일단 x1, x2 이렇게 xn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b. 저쪽 오른쪽을 열었더니 b라는 벡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챕터 1 할 때 칼럼 벡터 노테이션으로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a 곱하기 x라는 모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미지수랑 각각의 첫 번째 칼럼 벡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곱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칼럼 벡터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거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그냥 2개짜리만 가지고 해봅시다. 이렇게 2개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그럼 이거 칼럼 방향으로 벡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는 우리가 2랑 3,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썼던 거니까 바로 칼럼 벡터들을 x1, 3, 4라는 칼럼 벡터를 x2에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모양이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노테이션에 잘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썼던 방식이 아래쪽처럼 되는데 그럼 이제 요 식을 잘 보면 칼럼 벡터들의 x1, x2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지수라고 했지만 어쨌든 벡터 입장에서 보면 그냥 C1, C2 같은 스칼라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칼라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게 바로 벡터 B라는 거죠. AX는 B를 풀 때. 자, 그러면 AX는 B를 풀었는데 X라는 해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X라는 벡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X1, X2, Xn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걔네들이 존재하려면 A1, A2, AN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중에 하나가 B가 돼야 되죠. 그죠?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지 않으면 B는 X1, X2라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벡터 B가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면 해가 있는 거고 벡터 B가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녀석이 아니면 연립방정식을 풀 것도 없이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있으면 뭐 가우스 소급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하는 거고 얘가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가 아니면 굳이 뭐 구하는 과정을 시도해 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칼럼 벡터 스페이스로 우리가 정리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 B라는 저 벡터가, 이 벡터 B가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어떤 속하는 하나의 벡터라면, 그렇다면 그때 비로소 적어도 하나의 해가 그때 존재할 것이다. 그 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마치 우리가 미지수라고 여지껏 얘기해왔지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때 얻어지는 어떤 C1, C2 같은 그런 개수들의 조합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해가 바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바로 저 벡터 B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 B의 모양이 칼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제서 쉽게 알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이 3개가 되겠네요. 여기 V라는 값이 있고, 뭐 연립방정식이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행렬로 쓰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이었을 거고, 이거를 식으로 전개해서 로 폼으로 생각해 보면 3개의 직선이 있는 연립방정식의 문제인데, 일단 어쨌든 도형적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칼럼 벡터 노테이션에 의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때는 3차원 벡터가 2개가 있죠. 그죠? 그 3차원 벡터 2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해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3차원 벡터가 2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까처럼 원점을 중심으로 하나는 1, 5, 2라는 벡터고 하나는 0, 4, 4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그 2개의 벡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선형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요 지면, 요 평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1, B2, B3라는 평면이 공간상에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고, 평면 바깥에 있으면,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얼마가 될지는 이제 그때는 그걸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2개의 벡터를 가지고 어쨌든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1, 5, 2랑 0, 4, 4라는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그냥 공간 도형에서 어떤 하나의 평면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평면의 방정식 구해서 B1, B2, B3를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해 보면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퀄리티를 만족한다. 평면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해가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풀면 돼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다? 평면의 점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뭐 2.2절이나 2.3절에서 풀겠지만, 요거에 똑같이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풀어서 하다 보면 해가 존재하는 조건이 B1, B2, B3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B1, B2, B3에 대해서 나오는 해가 나오는 조건은 뭐가 되느냐? 요 점과 요 점과 원점, 3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도형을 만족하느냐? 그런 식의 조건으로 B1, B2, B3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랑 관련돼서 자, 이런 걸 한번 더 봅시다. 자, 어떤 B1이라는 벡터랑 B2라는 벡터, 이 2개가 각각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러면
이런 AX는 B라는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그래서 이 B1을 만족하는 X1이라는 벡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B2를 만족하는 X2라는 벡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1이라는 벡터랑 X2라는 벡터가 B1, B2가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면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B1이라는 벡터랑 B2라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어떤 B라는 벡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저 B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B라는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집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지. 그러면 B1이라는 건 AX1이고 B2라는 건 AX2니까 이걸 행렬 A에다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X라는 벡터가 바로 두 개의 벡터 B1, B2를 합했을 때의 해집합이다. 되게 당연한데, 식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예를 들어서 B라는 벡터가 이렇게 2, 3이라는 두 개의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B라는 벡터를 어떻게 먼저, 그러면 이제 AX는 B를 구하라. 근데 벡터 B가 2, 3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AX1은 B인데 B를 2제로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B를 제로 3이라고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좀 이제 구하기가 쉽겠죠, 그죠? 뭐 좀 더 독하게 마음먹으면 여기에 대해서 4라고 해서 3차원으로 4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고 저 숫자 값들이 0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가우스 소구법이든 뭐든 연립방정식 풀 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여기를 200이라고 하고 여기는 030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004라고 놓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0이 많으니까 해를 구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다음에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B가 되니까 이 X1, X2, X3를 세 개를 더하면 B라는 벡터에 대한 솔루션이 그냥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바로 왼쪽에 주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벡터를 더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X1이라는 게 만약에 B1이라는 벡터였다. 그럼 B1에다가 스칼라 값을 곱한 벡터. 이런 게 있으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X1이라는 벡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C1을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B1이라고 하는 간단한 벡터에 대한 솔루션 X1을 구했으면 B라는 벡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2, 3, 4라는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B라는 벡터는 결국 2 곱하기 B1, 1, 0, 0.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0, 1, 0. 그 다음에 4 곱하기 0, 0. 이렇게 세 개의 벡터인데 거기 앞에 2, 3, 4라는 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00이나 010이나 001에 대해서만 해를 구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X1, X2, X3라고 그러면 그 해집합에 대해서 이제 2 곱하기 X1, 3 곱하기 X2, 4 곱하기 X3 이렇게 구해주면 그냥 2, 3, 4에 대한 해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떠한 벡터의 모양을 0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형태의 그런 벡터 모양으로 변형한 다음에 해집합을 구하면 훨씬 유용하다. 왜냐하면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벡터 스페이스를 다루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큼만 괴롭힐까요?